채소계의 비주얼 담당. 밋밋하던 요리도 단숨에 살아나는 매력적인 식재료 당근. 대한민국 주부라면 1년 365일 늘 구비해 놓는다는 식탁 위의 감초다. 일본에선 인삼에 버금가는 약재요. 고대 로마에선 해독작용을 최고로 꼽았다는데 베타카로틴 함유량은 다른 식재료와 비교 불가. 건강밥상 오늘은 비타민의 황제 당근과 함께한다. 당근은 눈 건강에 매우 이로운 식품인데요.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이는 체내에 흡수되면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여러 안구 질환을 예방하고 눈 건강을 도와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당근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는데요. 혈관 내에 불필요한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제거하고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나라에서 처음 들여왔다 해서 이름 붙여진 당근. 주홍색의 작은 무, 홍당무라고도 불린다. 식탁 위의 마술사, 당근으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꼭꼭 숨은 당근을 찾아라. 주황빛 고운 자태 당근 새우젓. 이어서 만들어볼 요리는 가을을 좀 더 건강하게 맞을 수 있도록 비타민을 충전시켜줄 당근 샐러드. 아삭함의 결정체다. 비타민 A와 C가 풍부한 당근. 하지만 보통 당근은 주연보다 조연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오늘은 이 좋은 당근을 이용하여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당근 새우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싱싱한 당근을 고르는 방법 하나. 곧게 쭉 뻗은 몸통에 만졌을 때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게 맛있다. 새우전에 들어갈 당근 한 개는 깨끗이 세척한 후 강판이나 믹서를 이용해 잘게 갈아주는데 당근 껍질에는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필러로 깎아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게 포인트. 좋은 당근 고르시는 방법은요. 표면에 약간의 흙이 묻어 있고요. 잔털이 없는 것이 좋은데요. 색이 진한 게 물론 맛있겠죠. 당근은 겉껍질에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깨끗이 사용하여 겉껍질 채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개의 당근은 곱게 채 썰어 준비하자. 평소 당근 식감을 좋아하는 정도에 따라 채 썬 굵기를 정해도 좋다. 이어서 당근전에 들어갈 다른 재료들도 준비한다. 맛과 비주얼 담당 청홍고추는 둥글게 총총 썰어주는데 고추씨는 물에 담가 말끔하게 빼주는 게 꿀팁. 또 당근과 함께 오늘의 주연으로 선정된 새우도 통통 튀는 식감이 느껴지도록 다져준다. 오늘 당근전에 들어가는 당근 하나는 강판에 잘 갈았고요. 하나는 식감을 위해서 곱게 채 썰었습니다. 씹히는 식감이 있어서 더 맛있는 전이 됩니다. 이제 부침가루를 넣고 반죽을 만들 차례. 당근 새우전엔 물을 따로 넣지 않는 게 포인트. 이렇게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충분히 두른 후 반죽을 한 스푼씩 먹기 좋은 크기로 올려주는데 씨를 빼두었던 청홍고추는 하나씩 올려가며 전이 타지 않도록 바삭하게 구워낸다. 또 달걀이 들어가 쉽게 탈 수 있으니 중불과 약불 사이에서 불 조절에 유의하자. 당근전을 부치실 때는요. 너무 크게 부치시는 것보다 한 숟가락씩 얌전하게 부치시는데요. 불은 너무 강불보다 중불에서 약불 그 사이에 약하게 구우셔야지 색이 예쁘게 납니다. 당근 속에 포 박힌 새우의 조합. 당근 새우전을 보기 좋게 접시에 담아내면 완성. 폭신폭신한 당근에 쫀쫀한 새우가 더해진 특별한 맛. 아이도 어른도 굿굿. 당근 주연의 흥행 대박이 예상된다. 당근의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어서 기름하고 만나야지 몸에 잘 흡수됩니다. 오늘은 이 좋은 당근의 비타민 A를 몸에 잘 흡수할 수 있도록 기름에 잘 볶아 만드는 당근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심장을 지키는 파수꾼 당근. 적은 열량의 식이섬유까지 풍부해 포만감 최고. 다이어트계의 스테디셀러다. 샐러드에 들어갈 당근은 우선 반으로 자른 후
채칼보다는 필러를 이용해 국수 면발처럼 길게 깎아내는데 종이장만큼 얇게 깎으면 깎을수록 부드러운 식감을 즐길 수 있다. 오늘 당근 샐러드에 들어가는 당근은 필러로 잘 벗겼는데요. 보통 손으로 써는 것보다 더 얇게 썰어져서 식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더 맛있습니다. 샐러드에 들어갈 쪽파는 총총 썰어 준비하고 맛과 향을 더해줄 양파도 4분의 1쪽만큼 준비해 곱게 다져 놓는다. 이어서 샐러드의 고소한 맛을 올려줄 참치도 뜨거운 물을 부어 기름기를 제거한다. 이제 얇게 절인 당근을 넉넉하게 기름 둘러 휘휘 볶아낼 차례. 기름 맛난 당근은 향도 맛도 그 안에 담긴 영양가도 쑥 올라간다. 필러로 썰은 당근을 기름 넉넉히 두른 팬에 잘 볶아주셔야 됩니다. 다 볶으신 후에 충분히 식혀주셔야지 마요네즈가 녹지 않습니다. 큰 볼에 다진 양파와 머스터드, 마요네즈, 참치, 또 후추와 소금을 넣고 뭉치지 않게 잘 섞어준 후 볶아두었던 당근을 넣어 면발을 비비듯 잘 버무려주면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한 당근 샐러드가 완성된다. 오늘 당근 샐러드에 들어가는 마요네즈는 고소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였는데요. 혹시 다이어트 중이신 분은 마요네즈 대신 플레인 요구르트를 넣으셔도 맛있습니다. 아삭하면서도 고소하고 달달하면서 짭조름한 당근 샐러드. 맛과 영양 밸런스 최상의 조합이다. 만들어서 바로 먹어도 좋지만 반나절 정도 냉장 숙성시키면 더 깊은 맛이 나는 당근 샐러드. 건강한 맛에 상큼 한 스푼 추가다. 당근은 각종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열량이 낮으면서 섬유질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장 운동을 촉진하고 체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 분해를 도와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당근은 지용성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리할 때 기름을 넣거나 고기와 함께 조리하면 더욱 효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황색 채소계의 으뜸인 당근. 면역력 회복은 물론 다양한 영양소까지 품고 있어 그 효능을 꼽자면 10손가락이 부족할 판이다. 매끈한 모양의 행복한 입맛까지 채워주는 당근의 무한 변신. 오늘은 뭘 먹을까 고민이라면 눈과 입, 영양까지 완벽한 당근으로 부족한 몸속 에너지를 가득 채워보는 건 어떨까?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네, 출출할 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과일 중에 하나가 바로 바나나인데요. 바나나는 처음에는 녹색이었다가 점점 노랗게 되고 나중에는 또 갈색 반점이 생기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바나나는 그 숙성 정도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덜 익은 녹색 바나나는요, 이 맛이 조금 떫게는 하지만 유효 성분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 노란 바나나보다 저항성 전분이 소화력은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요, 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높고요, 또 대장암 발병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노란 바나나는요,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 좋다고 하고요. 또 갈색이 약간 핀 바나나의 경우에는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같은 바나나여도 이렇게 다 효능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바나나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 가운데 가장 흔한 암으로 꼽히는 유방암. 주로 40, 50대 중년 여성에게서 발생하지만 최근 들어 20, 30대 젊은 환자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유방암은 발견 시기에 따라 생존율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여성이라면 누구나 유방암의 그늘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유방암은 모유를 만들어내는 유선이라는 조직과 모유가 나가는 유관이라는 유방이라는 곳에서 생겨지는 암을 얘기를 합니다. 이 유방암은 현대사회가 서구화되면서
결혼도 좀 늦게 하고 술도 많이 마시게 되고 또 임신이나 출산 등에 줄어들어가면서 점점 늘어나가고 있는 추세의 암입니다. 매년 유방암으로 진단받는 국내 환자 수만 2만여 명.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진행 속도도 빠른 암으로 손꼽힌다. 여성이라면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유방암. 오늘 TV 주치에서는 여성의 적, 유방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이 바로 유방암입니다. 그런데 이 유방암이 생각보다 젊은 층에서 많이 발병하고 있고요. 남성들도 자유로울 수 없는 질환이 됐습니다. 네, 여성이라면 누구나 경각심을 가져야 할 질환이 바로 유방암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방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을지대학교 병원 외과 정재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내 유방암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유방암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검진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 우선 유방암이 어떤 암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유방을 구성하는 소엽이라는 조직과 그리고 유방의 모유가 나가는 길인 유관이라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유관이라는 조직과 소엽이라는 조직 외에도 물론 유방의 모양을 잡아주는 결합 조직 그리고 섬유 조직들도 있는데 이런 곳에서 생기는 암을 유방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유관암의 80% 이상은 이 유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관암의 대부분의 유방암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 암이 안으로만 자라고 기저막을 뚫지 않는 암을 상피내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저막을 뚫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혈관이나 림프선을 타고 전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암을 침윤성 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유방에 이 결절이 생겼다고 해서 다 같은 암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양성 종양은 발육 속도가 완만하여서 침윤이나 전이를 일으키지 않는 암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표면이 매끄럽고 부드러우며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잘 움직여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에 반면 악성 종양은 빨리 자라고 주변 조직을 침범하고 다른 장기로 전이를 해서 생명을 위태롭게 합니다. 네.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딱딱하고 고정되어 있어서 주변 조직을 잡아당기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한국유방암학회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절반 가까이가 유방암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실제로 유방암 발병률은 얼마나 될까요? 2017년도에 새롭게 생긴 유방암 환자 수는 26,430명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로 확인한 조발생률에서는 86.9명이었습니다. 네. 대부분의 암종들은 발생률이 모두 감소하는 반면 유방암과 폐암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는 그 증가하는 추세가 좀 더 다른 암보다 상승률이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식생활 습관들이 서구화되고 그리고 동물성 지방 섭취가 많고 알코올 섭취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많은 여성분들이 좀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이 좀 더 적게 하고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다른 암들은 발생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반면에 유방암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율이 좀 떨어졌다.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위험 요인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방암의 위험 요인들은 이전에 가족분들 중에서 유방암에 진단받으신 분이 있거나 혹은 내가 이전에 유방암으로 치료받았던 환자분들 그 외에도 에스트로겐에 대한 노출이 많으신 분들 그래서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거나 혹은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으셨던 분이 있거나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동물성 식이지방 섭취가 많거나 알코올 섭취가 많으신 분들에게 있어서 유방암의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유방 촬영술을 시행한 결과 치밀 유방으로 나오거나 네. 혹은 내가 유방에 혹이 있는데 조직 검사에서 그것이 비정형 증식증이라고 나온 경우에는 유방암의 발병 위험도가 높아서 유방암에 대한 검진이 잘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위험 인자를 좀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유방암을 좀 의심해 볼 만한 증상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유방암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통증 없이 만져지는 종괴가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60% 이상이 통증 없는 유방 종괴로 그 외에는 우연히 검진에서 발견된 암이 18%였습니다. 피부 변화라든가 혹은 유두의 분비물 등이 유방암의 주 증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외래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검사를 해보면 약 3%에 있어서는 유방암이 발견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유방에 대한 통증 때문에 유방암을 많이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뭐 모양의 변화라든지 어떤 뭐 분비물 같은 거를 잘 신경을 좀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혹시 뭐 겉으로 어떤 변화가 발생하기도 하나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 네, 맞습니다. 유방암이 조금 진행이 되게 되면 피부가 좀 잡아당겨지기 때문에 아까 악성종양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잡아당겨지는 것으로 인해서 유두가 함몰이 오거나 아니면 피부 함몰이 오는 경우 혹은 피부가 약간 귤껍질처럼 변하거나 그 외에도 유두에서 피가 나거나 아니면은 속옷을 봤을 때 속옷에 검은색이나 갈색처럼 자연스럽게 이제 묻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제 유두에서 혈성 분비 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유방암의 어떤 증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유방암 이것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유전성 유방암 이건 또 어떤 건가요? 유전성 유방암이랑 생식세포성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방암을 얘기를 합니다. 전체 유방암의 한 5에서 10% 정도가 이런 유전성 유방암을 일으킨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대표적인 유전성 유방암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유전자는 BRCA1 그리고 BRCA2 유전자입니다. 이 BRCA1과 BRCA2 유전자는 실은 종양 억제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통해서 암이 일으키지 않고 암이 잘 치료가 되게 되는데 BRCA1과 BRCA2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오게 되면 그 암을 억제하는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유방암이 잘 생기게 됩니다. 이런 BRCA1과 BRCA2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으신 분들은 여성에게 있어서는 유방암과 그리고 난소암을 잘 유발을 하게 되고 자녀에게도 유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이 되고 내가 만약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다면 딸에게 그 돌연변이가 된 유전자를 물려줄 확률이 50%이고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50%의 확률로 유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용어가 좀 어려웠어요. BRCA1, BRCA2. 이렇게 그 유전성 유방암에 대비해서 이런 분들은 유전자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된다. 어떤 분들이 좀 해당이 될까요? 유전자 검사의 대상이 되는 환자분들은 보통 유전자 돌연변이 위험성이 한 10% 이상 될 것이라고 추정되는 환자분들이 그 검사 대상이 됩니다. 네. 본인이 유방암이면서 가족 중에 유방암 혹은 난소암이 있는 경우이거나 가족 내에 유방암 환자 수가 본인을 포함해서 3명 이상인 경우, 또 만 40세 이전에 유방암을 진단받은 경우거나 양측성 유방암을 진단받은 경우, 남자인데 유방암을 진단받은 경우거나 만 60세 이하의 3중 음성 유방암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유전자 돌연변이 가능성이 높아 유전자 검사를 시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검진을 통해서 유방암을 발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흔히 자가 검진을 통해서 발견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데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자가 진단법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유방암의 자가 검진은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거울을 보면서 양팔을 자연스럽게 내려뜨리고 자신의 가슴을 바라보고 피부 함몰이나 피부 변화가 없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은 팔을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양측 겨드랑이에 팔을 올리고 가슴을 숙여서 가슴이 중력에 의해서 충분히 늘어뜨려졌을 때 유방의 피부 변화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2번째, 3번째, 4번째 손가락, 3개의 손가락으로 원을 그려서 만져가 보면서 유방에서 만져지는 멍울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자세를 바꿔서 누워서 촉진을 해서 만져지는 멍울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이다. 우리나라 전체 여성 암 환자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숫자가 유방암 환자로 나타났는데, 한마디로 여성 암 환자 5명 중 1명은 유방암 환자인 셈이다. 유방암은 별다른 전조 증상이나 통증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기적인 유방 검진이 중요하다. 환자분 어떻게 내원하시게 됐나요? 네,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왼쪽 가슴에 뭔가 만져지는 게 있어가지고 왔어요. 특별하게 유두에서 분비물 나거나 피부 변화나 이런 것들은 있으셨나요? 아니요, 따로 뭐 분비물 나거나 변화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가족분 중에서 유방암이나 난소암을 알았다고 들으셨던 적이 있나요? 아니요, 유방암 난소암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아버지랑 부모가 위암 앓으신 적은 있어요. 유방암 초기에는 대부분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 유방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덩어리가 만져진다거나 심한 경우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기도 하고 간혹 유두에 잘 낫지 않는 습진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환자는 왼쪽 유방에 혹이 만져져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조직 검사에서 유방암이 이제 진단이 되셨는데 문제는 겨드랑이 림프절도 전이가 의심되는 림프절들이 보이고 있고 또 유두도 약간 함몰되어 있는 소견들이 있어서 좀 많이 진행된 암으로 의심이 됩니다. 추가적인 검사들이 더 필요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해보고 수술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을 좀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유방 자가 검진과 함께 유방 진찰과 영상 검사가 필요하다. 일단 유방암이 의심되면 X선 유방 촬영술을 통해 유방의 조직 양상을 확인하고 유방암의 초기 병변인 석회화 조직을 잡아내는데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유방의 지방 조직이 적고 치밀 유방인 경우가 많아 유방 초음파 검사를 병행하고 있다. 수술 후 이제 일주일 되셨는데 많이 뭐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집에 태어나고 가서는 크게 뭐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상처 부위 멍들거나 부어오르거나 이러신 건 없으셨나요? 조금 멍든 자국은 있는데 붓거나 크게 불편한 건 없었거든요. 네, 유방 보존술을 하셨기 때문에 가슴이 세게 충격받는 일들은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옆으로 자는 습관이 좀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안 눌리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유방암의 원인을 단적으로 표현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가족력이 있을 경우 유방암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데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 음주 등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환자는 유방암으로 수술 후에 암 크기는 1.2cm 정도 나오셨던 환자분입니다. 하지만 림프절에서 하나 전이가 있는 소견이 보였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 암의 성질을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성질을 보는 것이 여성 호르몬 수용체와 HER2라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 봤을 때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HER2 음성인 유방암으로 예후가 굉장히 좋은 암으로 나와서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시행을 하였고 그 검사에서는 예측, 유방암의 재발 위험도 예측을 봤을 때 유방암의 재발 위험도가 많이 높지 않아서 항암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랑 항호르몬 치료만 시행할 환자분입니다. 유방암은 전이가 잘 발생하는 암 중 하나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가 림프샘 전이이고 간, 폐, 뼈 등에 발생할 수 있다. 유방암은 조기 발견 시 5년 생존율이 90%가 넘을 만큼 예후가 좋지만 유방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전이가 된 경우라면 5년 생존율이 30%로 떨어지게 된다. 때문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유방암은 1기, 2기를 조기 유방암이라 얘기하고 3기, 4기를 진행된 유방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기수에 따라서 생존율이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생존율을 가지고 치료 성적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1기, 2기인 환자분들은 대부분 10명 중에 9명 이상이 5년 후에도 건강하게 잘 살아있는 반면 3기나 4기인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갈수록 3기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한 7명 정도, 그리고 4기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한 3, 4명 정도밖에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방암은 조기에 일찍 발견을 해서 치료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암입니다.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유방암을 두고 예후가 좋은 암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병기에 따라 재발 위험이 높고 혈류나 림프관을 따라 빠르게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순한 암으로 무시해선 안 되는데 여성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여성의 적 유방암. 꾸준한 관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유방암에 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방암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됩니까? 네, 유방암이 의심돼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먼저 외과에서 문진 및 이학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유방 촬영술과 그리고 유방 초음파를 시행하게 되고 거기서도 암이 의심이 된다면 병리학적 검사인 조직학적 검사를 통해서 암 여부를 확진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여성분들은 이제 정기 검진을 가게 되면 유방 초음파나 유방 촬영술을 많이들 받게 되시는데 이 두 가지에는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이 두 가지를 또 다 받아보는 게 좋은 건지 이런 점들도 좀 궁금합니다. 네, 유방 촬영술의 경우에는 유방의 치밀도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암의 초기 병변인 미세석회화나 비대칭 병변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방 촬영술을 할 때 가슴을 많이 심하게 압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고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실은 유방 촬영술을 하기 싫어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유방 촬영을 할 때 충분히 압박이 되어야 정확하게 검사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또 방사선이 그만큼 많이 투과돼서 몸에도 덜 해롭게 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유방을 충분히 압박을 하고 촬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유방 촬영술상 치밀 유방이라고 나오게 되면 그때는 새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혹이 있더라도 혹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유방 초음파 검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네. 유방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는 종괴의 모양을 보고 종괴 자체 내에서 암의 가능성 여부를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가능성이 3% 이상 높다라고 추정되게 되면 조직학적 검사를 권유드리게 됩니다.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는 서로를 좀 보완해주는 검사이지 서로가 서로를 대체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닙니다. 한 가지 검사만을 만약 시행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유방 촬영술을 검사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무래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을 텐데요. 이 유방암 병기의 기준은 어떻게 되고 또 5년 생존율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유방암은 5년이 지났다 그래서 완치가 되는 암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유방암의 치료 성적은 5년 생존율 혹은 10년 생존율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유방암의 1기와 2기 같은 경우 5년 생존율은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높네요. 네,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죠. 근데 3기가 되면 75%, 4기인 경우에는 40% 미만이 됩니다. 따라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좀 조기에 발견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정말 5년 그 10년 생존율을 보니까 정말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유방암으로 이게 0기, 1기 이렇게 진단이 되면 적극적인 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어떤 치료들이 이루어집니까? 크게 유방에 대한 치료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에 대한 치료로서는 수술적 치료, 그리고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 항호르몬 치료 등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방암 그 수술법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변화 추이는 어떻게 되나요? 네,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6년도 이전에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유방을 다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유방을 보존하는 수술을 더 많이 받는 추세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유방을 다 결국에는 보존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 제거하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는 합니다.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그 재건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요. 유방 그 재건술은 어떤 그 수술이고 또 과연 안전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유방 재건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과 자기의 조직을 이용해서 시행하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많이 시행하는 방법들이고 수술의 안정성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유방 재건술은 유방 성형술과는 조금 다릅니다. 유방이 없는 것에 대한 상실감과 일반적으로 또 속옷이나 수영복 등이 입는 데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을 재건하는 수술은 나라에서 보험 적용을 해줘서 급여의 50%만 지불하면 되게끔 바뀌었습니다. 네. 유방 재건술은 이 아까 말씀드린 술법에 따라서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형물을 삽입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수술 시간도 굉장히 짧고 또 수술 후의 모양도 실은 많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보형물 삽입술을 시행을 해서 유방 재건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양이 처음 모양과 좀 달라지고 또 모양이 안 이뻐진다라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면 내 몸을 조직을 이용해서 시행하는 유방 재건술 같은 경우는 수술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고 또 배에 흉터가 생긴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도 유방의 모양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방 재건술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항암 치료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보다 가장 힘들어하는 게 항암 치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유방암의 항암 치료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유방암의 치료 중에 가장 힘든 치료는 아무래도 단연코 항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유방암의 크기가 1cm가 넘으면 무조건 항암 치료를 시행을 했지만 최근에는 암의 성질에 따라서 항암 치료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이 진단되고 나면 그 진단된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염색을 시행을 합니다. 그 염색한 결과에서 항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암이라고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수술 전에 먼저 항암 치료를 들어가게 되고요. 이 선행 항암 치료의 장점은 수술이 불가능한 유방암을 수술이 가능한 유방암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 네. 또 유방을 전절제를 해야 되는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유방을 보존하는 수술로 할 수 있도록 바꿀 수가 있으며 선행 항암 치료 후 수술 후에 암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예후가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후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물론 환자의 상태나 병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항암 치료는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까? 네, 항암 치료는 대부분이 한 3주가 한 주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와 병기와 또 약제 종류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4주기를 치료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6주기를 치료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8주기를 치료하시기도 합니다. 항암 치료를 투여하게 되면 보통 첫날에는 크게 부작용이 없는 경우가 더 많지만 3일에서부터 5일째가 되면 입맛이 없고 몸에 기운이 없어지고 또 일주일에서 2주차가 되면 백혈구 수치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후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뒤에는 병원 외래 오셔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백혈구 수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항암 주사 맞은 후에 2주에서 3주차가 지나면 몸이 다시 컨디션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면 다음 주기에 항암 주사를 맞을 준비를 시행해야 됩니다. 또 요즘 암 치료 가운데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또 표적 치료인데요. 이 표적 치료가 또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좀 부담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유방암 표적 치료는 어떻습니까? 네, 표적 치료라는 개념은 어떤 표적을 대상으로 치료하는 약제를 얘기합니다. 유방암에 있어서 대표적인 표적 치료는 허투라는 수용체를 억제하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허투가 바른데 유방암은 예후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표적으로 치료하는 약제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는 표적 치료를 시행하고 나면 굉장히 예후가 좋은 암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방암의 원인과 치료법까지 살펴봤고요. 유방암, 이것만은 기억하자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조기에 발견된 유방암은 예후가 좋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통증 없이 만져지는 종괴가 유방암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 오기가 너무 껄끄럽다거나 혹은 너무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검진 시기를 놓쳤다면 자가검진을 매달 열심히 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유방암은 암의 성질에 따라서 또한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개인에 맞춰서 다학제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방암 환자분들을 다학제 진료를 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유방암 환자에 있어서 다학제 컨퍼런스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환자분에게 상의를 드리고 진료 계획을 수립하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병원들을 찾아가는 것이 환자분들에게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유방 전절제술이 유방 보존술보다 안전하다, 덜 위험하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유방 전절제술이나 유방 보존술이나 둘 다 안전한 수술이고 네. 그거로 인해서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유방 보존을 하게 되면 재발 위험도가 더 높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지만 유방 보존을 한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에는 유방 전절제를 한 것과 큰 치료 성적에 있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둘 다 안전한 수술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기적으로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거는 세모일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피임약이 유방암의 위험 요인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시행했던 연구 결과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뭐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스트로겐에 대한 노출이 많으면 유방암의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함량이 높은 피임약이라면 유방암의 위험도를 높일 것이고 최근에 나온 피임약들은 에스트로겐 함량이 높지 않은 약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피임약들을 사용한다면 유방암의 위험도를 높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성형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가슴 성형을 하면은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진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최근에 유방 성형을 많이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방 성형을 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 보형물을 삽입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보형물을 삽입한 경우에 유방 검진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고 유방암의 위험도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예전에 유방에 실리콘 주사를 맞아서 성형을 했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유방암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실리콘이 안에서 음파가 들어가는 것을 차단해서 검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유방암의 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암의 조기 발견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리콘 주사를 맞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생리불순은 유방암과 관련이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생리불순을 일으키는 요인에 따라서 물론 그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생리불순 자체는 유방암과 연관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리불순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통 경구피임약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때 경구피임약의 에스트로겐 함량이 높다면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방암 항암 치료를 받으면 폐경이 올 수 있다. 이거는 O입니까, X입니까? 세모입니다. 40세 이후의 여성에서 항암 치료를 시행하면 많은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 후에 폐경이 오지만 40세 이전에 항암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은 80% 환자분들이 대부분 생리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앞으로 향후 내가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서 가임력 보존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유방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암 수술에 로봇 수술을 많이 하던데 유방암 로봇 수술은 어떤가요? 더 효과가 좋을까요? 예, 요즘에 그 수술에 로봇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유방암 수술에도 혹시 로봇 수술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게 효과가 좋은지 좀 궁금해하셨네요. 유방암에 있어서 로봇 수술을 하는 경우는 하지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방암이 초기인데 어쩔 수 없이 전절제를 하고 유방 재건을 해야 될 때 그럴 경우에는 로봇 수술을 이용하는 것이 환자분에게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드랑이 밑에 상처를 조금만 절개를 넣고 유방 전절제를 시행을 하고 그리고 유방을 재건을 하고 나면 유방의 흉터가 보이지가 않고 유방은 수술 안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유지를 하기 때문에 미용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로봇 수술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치료 성적에 있어서는 로봇 수술을 하든 일반 수술을 하든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유방암 치료 후 5년이 지나면 완치가 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유방암은 재발이 잘 되는 암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유방암 치료 후 5년이 지나면 완치가 된 건지 재발할 확률은 높은 건지 이 점도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유방암은 수술 후 10년이 지나더라도 재발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완치라고 판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유방암의 재발 확률은 아무래도 기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 유방암이 3중 음성 유방암인 이런 안 좋은 유방암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유방암의 재발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유전자 검사상 돌연변이가 발견됐다면 딸 아이도 유전자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건가요?
예, 유전자 검사상 돌연변이가 발견되면 혹시 딸아이도 유전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지 궁금해하셨네요. 네, BRCA1과 BRCA2 유전자가 대표적인 유전성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아마 시행을 했다면 BRCA1과 BRCA2 유전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을 하셨을 겁니다. 이 BRCA1과 BRCA2 유전자로 인해서 유방암이 생길 때는 보통 나이가 25세를 넘어야지만 유방암이 발병을 하게 되고 난소암 같은 경우는 35세를 넘어야지만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암이 생길 확률이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유전자 검사를 권유드리지는 않겠고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충분히 본인이 유전자 검사를 시행을 해서 얻는 장점과 손해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득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서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네. 이 끝으로 유방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방암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네, 유방암은 관리하는 질병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뇨나 고혈압처럼 처음에 진단되고 나면 당뇨, 고혈압도 굉장히 검사들을 많이 하고 치료가 세게 들어가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관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유방암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진단되고 나면 수술이나 여러 가지 치료들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꾸준히 관리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예후를 얻을 수 있는 암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에 대해서 많이 진단되었다고 두려워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꾸준히 관리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꾸준히 관리해야 되고 또 우리가 계속 갖고 가야 될 그런 질환인데요.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대전 건강 플러스 오늘은 유방암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외과 정재학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방암은 조기 검진을 통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5년 생존율도요 90% 이상이라고 하니까 조기 검진을 통해 잘 평상시에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알려드렸던 자가진단법 잘 활용하셔서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잘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